천자리요 생각난 고지지 1905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주권을 빼앗긴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그해, 지금의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본명인 임승근 대신 어려서부터 울지 않고 방울방울 잘 웃어서 방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사람은 당대 최고 소리꾼의 피를 이어받았다. 서편제의 대가 김창환 명창이 바로 그의 외삼촌이었다. 임방울이 김창환에게 직접 소리를 배웠다는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소리를 가까이 하며 김창환과 그 주변의 명창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14살이 된 소년 임방울은 큰 변화의 계기를 맞는다. 창극단을 만들어 전라도 각지를 돌아다니던 첫 번째 스승 박지시를 만나 본격적인 소리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이후 서편제로 크게 이름을 떨친 공창식 명창을 거쳐 근대 판소리 5명창 중 한 명인 동편제의 대가 유성준 선생에게 소리를 배우면서 서편제와 동편제를 두루 익히게 된다. 임방울 명창이 공창식 명창에게 서편제를 배우고 유성준 명창에게 동편제를 배운 건 임방울 명창이 학습을 하던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제 그 판소리를 향유하는 우리 그 민중들, 향유층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과거에 같이 그 전기 발명창, 후기 발명창 시절이 판소리 전성기 시절에 19세기의 그 어법, 독특한 어법인 동편제니 서편제니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는 이제 청중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임방울 명창은 거기에 동편제와 서편제를 모두 섭렵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편제와 서편제를 아우르며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가던 임방울. 하지만 그에게도 소리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다. 변성기가 와 목이 꽉 막혀버린 것이다. 남자 명창들에게 변성기라고 하는 건 곧 판소리의 전부인 거죠. 변성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신체적 변성기하고 달리 그 변성기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인 흉성이 아랫배 단전어 소리로 변모해가는 통성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말하면 뭐 피를 쏟는다든지 몸이 아파서 뭐 온 뼈마디가 다 아파서 똥물을 먹었다든지 하는 이런 일화들이 그 변성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남자 명창들이 이제 목을 얻어야 이제 완연한 연주자로서 판소리 소리꾼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변성기를 겪는 과정은 판소리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한 임방울은 그의 매형 박치대의 집으로 찾아가 작은 골방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아예 문박 출입을 하지 않고 밤낮으로 소리에만 몰두한다. 꼬박 100일이 지나고 목에서 피가 쏟아지는 고비를 거듭한 끝에 임방울은 비로소 자기만의 소리를 되찾는다. 임방울 선생님의 소리의 특징은 그 판소리가 가져야 할 여러 요소, 제반적인 요소를 다 갖춘 소리예요. 판소리가 이제 천구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좋은 소리를 가지고 난 명창이 있는 반면에 그걸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수리성이라고 하는 음과 양의 적절한 조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절차탕마의 과정을 겪어서 생겨나는 수리성이라는 걸 가져야지 돼요. 수리성을 가져야지 되는데 임방울 명창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특히 임방울 명창하고 수리성은 이제 수 없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신 건데 그 어느 누구도 이제는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경지가 있는 것이죠. 예. 1929년 임방울은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한다.
그의 나이 25살. 조선 명창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임방울은 자신의 기량을 인정받으며 무명의 소리꾼에서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로 떠오른다. 그때 부른 곡이 바로 쑥대머리다. 임방울은 한마디로 아침에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었다. 그런 격입니다. 사실 그때 아마도 외숙부인 그 김창환 명창에 도움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 와서 명창대회를 참가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전날 경성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 연이어서 방송국에서도 출연을 하고 다음날 명창대회도 참가를 해서 서울에서 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당시에 가장 큰 식민지 시대의 가장 큰 음반사였던 콜롬비아 레코드사에 발탁이 돼서 이제 바로 그 해 29년에 일본으로 가서 녹음을 하게 되고요. 음반 취입을 해서 다음 해 1930년에 이제 음반이 발매되게 되면서 이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쑥대머리는 판소리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음반으로 여겨진다. 쑥대머리 구시내요 청마국방의 잔자리요 생각난 고지진뿐이라 부고지고 하장난물 부고지고 우리정 정묘로 일장 서러울 때가 못 봤으니 그 쑥대머리의 처절함, 쑥대머리 귀신용령 춘향이가 곡 중에서 임을 그리면서 이도령을 그리면서 불렀던 그 처절한 애원성이 이제 임방울 선생이 가지고 있던 그 탁월한 정구성과 이후에 절차탁마에서 얻어진 임방울 명창의 본래 그 목구성이라고 해서 균형적인 떨림인데 그 목구성을 아주 잘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판소리의 계면조를 잘 표현하는 비장미를 표현하는 애원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성음이죠. 임방울 선생은 소리하고 맞아떨어져서 그 쑥대머리가 이제 히트를 치게 됐고 당시에 이제 나라 잃은 우리 조선 민족의 우리 민족의 정서적인 그런 것들을 대변하게 되면서 슬픔을 대변하게 되면서 더욱더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일제 강점기 슬픔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크게 사랑을 받은 노래가 또 있다. 임방울이 직접 만든 노래 추억. 이 노래에는 슬픈 사연이 전해진다. 임방울이 명성을 얻기 시작한 즈음 산호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다시 소리 공부를 위해 떠난 임방울을 그리워하던 여인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만다. 애절한 가사의 이 노래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임방울이 즉흥적으로 지어 부른 노래였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지 오늘은 어디로 행하신가 황천이 어디라고 그리 쉽게 가랴든가. 이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단순한 설화로 보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임방울의 엄청난 인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임방울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다. 유성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당시 가장 많은 음반을 남긴 그는 총 120년이 넘는 유성기 음원을 남겼고 당시로선 상상하기도 힘든 판매고를 올렸다. 그는 이전의 전통적 명창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대중스타였다. 임방울은 대중매체 시대의 소리꾼으로서의 선구적인 그런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명창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 출발 데뷔부터 이런 매체를 통해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데뷔를 했고요. 이후에 어떤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문화재의 형태로 가지 않으면서 가기 전에 생애를 마치면서 어떤 대중들과 끊임없이 호흡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예술 혼을 지켜나가는 그런 근대적인 예술가의 모습을 고수했던 그런 판소리꾼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임방울이 대중들과 호흡하는 또 다른 방식은 바로 공연이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공연을 했고 시골 장터나 강변의 모래사장에서도 노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임방울은 언제나 가난한 서민들 곁에서 노래했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울고 웃은 예인이었다. 그는 무대 밖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줬다. 가수를 그렇게 극장을 수해 서민들을 많이 오게 하려고 그래갖고 댕기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댕기고 거지들이 말이여 찾아와 어디서 그 차흥에서 논다 그럼 소문 들면 그냥 찾아오면 찾아보러 그냥 임방울이 단체가 왔냐고 그냥 찾기가 쉽거든. 찾아와 오면 옷이 더러면 대박에 옷 사서 입혀. 그리고 판미게 갈 때 노비 줘.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그리 다 써본게요. 그런 마음이 너무 선해.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한국 전쟁이라는 극도의 혼란기를 겪으며 판소리는 급격히 위축된다. 사회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선 그 어떤 예술 양식도 연명할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송만갑, 정정열 등 판소리계의 대부로 활동했던 명창들이 잇따라 타계하고 박동실, 조상선 등의 명창들이 월북하면서 판소리는 바야흐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위태로운 판소리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임방울. 그는 임방울 협률사를 이끌며 꾸준히 무대에 올라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통 판소리의 길을 걸어가는 소리꾼에게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이 시기 임방울은 탁월한 기량과 무대 장악력으로 수군가와 적벽가 완창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중국 두 눈들도 어디 어디든들 질공대기며 좋아 이런 정가녀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판소리 완창 기록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판소리에서 완창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창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어떤 당연한 통과 의례처럼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19세기 이전까지 판소리가 완창이 되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 근거나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세기 이후에 완창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1968년에 박동진 명창이 최초로 완창을 시도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70년대 이후부터 판소리의 완창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임방울은 이미 1950년대, 1956년과 57년 두 해에 수군가와 적벽가의 완창을 실제로 해서 녹음을 한 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방울은 그런 완창 개념에 있어서도 선구자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그런 판소리라고 하는 음악을 하나의 근대적인 예술로서 승화시켰던 그런 그 선구적인 판소리꾼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60년 가을, 임방울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주위에 만류를 뿌리친 채 무대에 올라선다. 하지만 소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다른 대목을 부르더니 이내 무대에서 쓰러지고 만다. 그것이 소리꾼 임방울의 마지막 무대였다. 이듬해 당대 최고의 명창 임방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최초의 국악예술인장으로 치러진 그의 장례식에는 200여 명의 여류 명창들이 소복을 입고 상효소리를 불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그 뒤를 따랐다.
임방울이 세상을 떠난 지 반백년. 그의 고향 광주에서는 매년 국악제를 열어 그의 업적을 기리고 평생 판소리 보존에 힘쓴 그의 예술혼을 이어받아 새로운 소리꾼 발굴에 힘쓰고 있다. 국창 임방울, 그는 이렇게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 20세기의 판소리는 임방울 명창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그러한 명창, 그런 대중적인, 보편적인 이런 대중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는 명창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사회적 환경이 변모가 됐지만 마지막 판소리 중흥을 이끌었던 그런 훌륭한 명창이셨다. 임방울 명창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판소리는 급속도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임방울이라는 이 대단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창 하는 겁니다. 임방울 명창은. 판소리 명창으로서 임방울은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중간에서 좀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명창들은요, 전통 시대에 이미 명창의 반열에 올라서 이후에 대중매체 시대가 되면서 전통 시대에 얻었던 그 명성을 가지고 녹음을 하고 또 이렇게 음반을 통해서도 향유가 됐었던 케이스고요. 그 이후 세대는 사실 판소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나 전쟁을 겪고 하면서 한국의 그 문화적인 상황들이 매우 피폐해지면서, 그래서 당시에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통예술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제도가 생기게 되고, 그런 지원을 통해서 문화재로서의 명창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임방울은 바로 그야말로 대중 스타로서의 그 정체성만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그런 그 중간 세대의 명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21세기에 와서 오히려 다시 국악의 어떤 새로운 세대들은 더 이상 문화재로서의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형태가 아닌, 이제 그야말로 대중들과 직접적인 호흡을 하면서 음악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아마도 임방울이 과거의 명창이지만 바로 21세기의 국악인들, 그리고 판소리꾼, 소리꾼들을 위한 아마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로서 다시 조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살 청년이 무대에 선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내 모두를 사로잡았다. 어둡고 탁한 혼란의 시기에도 그는 끊임없이 대중과 호흡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 언제나 소리로서 소통하고자 했던 진정한 소리광대 임방울. 그는 온몸으로 소리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국창이라 부른다.